주권자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마침내 내란수계가 체포되었죠.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법원 난동을 일으키고 마침내 오랫동안 감추어져 있었던 사법부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을 탄핵시킵니다. 그들은 더욱더 용기를 내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어요. 저는 다시 한덕수를 탄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100% 찬성했을까요? 아니죠.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다시 국군 통수권자인 권한대행을 어떻게 또 탄핵하냐 이야기했지만 제가 정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딱 6명밖에 없는 헌법재판관이 만장일치로 파면시킨다는 것은 희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9명의 헌법재판관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했고 한덕수를 대상으로 3번을 물어봅니다. 임명할 거냐? 아니. 임명할 거냐? 아니. 임명할 거냐? 아니. 탄핵. 한덕수 탄핵 잘했죠? 무수한 반대를 무릅쓰고 탄핵을 시켰고요. 미국 눈치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하지만 이게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고 여기서 양보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이 2명만 했죠. 이재명 대통령하고 저는 사실 내란을 어느 정도 예상했었어요. 2024년도에 압도적인 야당 승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를 포기하고 무도한 국정을 운영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이들이 3년 뒤에 내려올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12월 3일날 그 일이 터진 거죠.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8명이면 그 중에 보수재판관이 3명입니다. 누군지 아시죠? 네. 있지 않습니까? 이 3사람이 용기를 내서 어쩌면 5대3으로 만들 수도 있다. 가결 5개에 부결 3. 그러면 대통령 파면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윤석열이 복귀하면 어떻게 될까요? 1980년 광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우리 시민들이 길거리에서 피를 흘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여기서 강하게 압박을 합니다. 원래는 8대0으로 무조건 가결날 걸로 생각했는데 윤석열이 막 탈옥하고 법원에서 막 난동이 일어나고 하면서 그들이 점점 용기를 내기 시작했죠. 점점 뻔뻔해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9대0 돼야 될 것이 8대0으로 8대0 돼야 될 것이 7대1 7대1에서 5대3으로 밀린다고 하니까 우리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판결할 수가 없었어요. 원래는 7대1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만 도장을 내놓지 않고 버티고 있었어요. 누구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7대1이니까 그 사람만 설득하면 8대0 할 수 있지 않겠냐. 만장일치면 국민 갈등을 줄일 수 있으니까 문영배 소장이 끝까지 버틴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 5대3으로 가는 분위기가 되니까 판결을 할 수가 없었고 시간은 점점 흘러서 2월달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3월 말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3월 29일날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최후의 수단을 쓰겠다. 뭔지 아시죠? 남아있는 국무위원들 전원과 여기에 동조하지 않고 있는 헌법재판관 전원에 대해서 최후의 결정을 하겠다고 질렀습니다. 그들은 내가 미친놈인 줄 알아요. 했던 말은 다 지켰고요. 한 번도 이행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4월 1일 11시가 됐을 때 마침내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했죠. 4월 4일날 하겠다. 결국은 8대0으로 탄핵은 가결되고 윤석열은 파면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으로 끝났습니까? 조비대. 그 사람 윤석열이 뽑았지만 우리는 점잖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어떤 큰 실수가 있을 뻔했냐면 김건희 특검법이 계속 거부를 당하니까 이런 요구가 많았어요. 그들의 표를 8개 이상 확보하기 위해서 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제안하면 어떻겠냐. 그때 막 얘기들이 많았죠. 헌법 학회에다 맡기자, 민변에다 맡기자, 아니면 번영에다 맡기자.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설득력이 있었던 것은 뭐냐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해서 그 중에 1명을 뽑는 걸로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 법이 올라갔었어요.
근데 그거 왜 안 통과됐죠? 그들도 조이대를 못 믿었던 겁니다. 저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그 법이 제2에서 부결됐어요. 정말 천만다행 아닙니까? 그렇게 그들은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선의에 기초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상식적으로 이렇게 하겠지 하지만 빙산의 일각만 보는 거고 수면 밑에는 어마어마한 특권 계층들의 기득권 카르텔이 있었던 것이죠. 조희대가 완벽한 무죄 논리로 서울 고법에 우리 후보님의 우리 대통령의 공소법 2심을 무죄 처리했는데 이거를 37일 만에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유죄 취지로 달 이틀 심리해가지고 이거 사법 쿠데타 아닙니까? 맞습니다. 진희연 판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 그대로 놔둬야 됩니까? 안 돼요. 국정조사 해야 되겠죠? 네. 제가 국정조사 법안 2개를 올려놨어요. 결국은 국민들의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 의해서 내란을 극복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었습니다. 잘한다. 이제 본론이 나왔어요. 저는 6월 13일 날 1년 1개월 열흘 동안의 원내대표, 2번의 당대표 직무대행, 그리고 1번의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대선을 승리로 이끌고 열흘 뒤인 6월 13일 날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았어요. 5월 3일 날 원내대표가 돼서 12월 3일 날 개업을 맡고 6월 3일 날 대선을 이긴 다음에 6월 13일 날 원내대표를 그만두면서 살아서 임기를 종료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했는데 그리고 열흘 뒤인 6월 23일 날 다시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나오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겨우 살아서 임기를 마쳤는데 다시 죽는 길로 들어온 거죠. 살 쫙쫙 빠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이 길을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의 성공 그거 하나입니다. 제가 지난 5년 동안 이재명 대선 후보의 수석대표다, 이재명 당대표의 최고위원, 이재명 당대표의 원내대표, 이재명 당대표가 자리를 잠깐 비웠을 때 직무대행을 2번 하고 대선 때는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큰 실수 없었죠? 수없이 많은 원내 전략 단 한 번의 실패도 없이 다 성취했습니다. 저 이렇게 순하게 생겼지만 싸움 잘합니다.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정청래를 법사위원장으로 세워서 다 승리했고요. 최민희를 과방위원장으로 세워서 MBC를 지켰습니다. 박정을 예결위원장으로 세워서 우리나라 선진화법 이후에 처음으로 입법부 국회가 예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검찰 특활비, 특경비, 대통령실 특활비, 예비비 2조 4천억 싹 깎아놨습니다.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민원 예산이 있죠. 그거 적당히 주고받거든요. 그래서 기재부도 야당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여당도 무시합니다. 왜? 돈을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 그 옆에 줄 서 있는 게 국회의원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비비 2조 4천억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네들이 내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특별 입법기구를 만들어서 거기 쓸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 예비비 1조를 안 넘겨요. 결산하면. 요번에 4조 8천억을 세워놨습니다. 그 중에서 2조 4천억을 깎아냈어요. 민생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치죠.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도 저보고 그랬어요. 지역구 의원들의 예산을 하나도 안 받아주면 원내대표가 아마 탄핵될 거야. 견딜 수 있겠냐? 그래서 대통령께서 자기가 한다 그랬는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하겠습니다. 역시 당선돼. 제가 했습니다. 단 한 번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특활비 82억 깎고 특경비 500억을 깎았어요. 그 500억을 깎았더니 좀 많이 깎았다 생각한 것 같아요. 그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민생 예산 협상을 좀 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렵게 법사위원장이 깎아놓은 것을 내가 어떻게 올리겠냐고 그대로 관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대로 관철을 했고요. 아마 그들이 당황하고 갑작스럽게 내란을 일으키는 큰 실수를 하게 됐던 계기도 여기서 발현됐죠. 여러분 저 잘 싸우지 않습니까? 네.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을 파면까지 시켜서 모든 게 끝났다 하라고 안심하고 있을 때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놀라죠. 그게 바로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였습니다. 대법관까지 다 탄핵을 해야 되는 건가를 깊이 있게 고민할 때 여러분 혹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네. 픽션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중앙청에 진출한 전두환 쿠데타 세력을 수방사령관이 포로 공격을 해서 내란을 진압할 것인가를 깊이 있게 고민하는 장면 알죠? 그때 전두환 일당이 엄청 쫄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쏘지 못했죠. 어떻게 됐나요? 내란 세력이 대한민국을 삼키지 않았습니까? 제가 거기서 정말 중요한 결단을 내리는 그 순간에 국민과 함께 그것을 이겨낸 겁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다라고 하면 그동안 일어났었던 이 모든 특검 법안을 비롯한 개혁 법안을 신속하게 완료할 겁니다. 제가 6월 5일 날, 6월 13일 날 일주일 전에 3특검을 올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반대했습니다. 특검 세 개를 동시에 어떻게 돌리냐, 가장 중요한 것만 돌리자라고 했는데 제가 밀어붙였습니다. 지금 특검 셋이 경쟁적으로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특검 3명의 잘못을 다 누구를 겨냥하고 있습니까? 윤석열과 김건희를 겨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석 밥상까지 검찰 개혁하겠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검찰 개혁 법안 4개의 법안은요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본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돼요. 방송법 3법도 과반위를 다 통과했습니다. 법사위 거쳐서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됩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거부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지금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이 서로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습니까? 박찬대가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만이 아니죠? 내란종시 특별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내란을 일으킨 정당에게 국민의 혈세를 투입할 수 없다. 국힘당에 대해서 12월 3일 이후에 들어간 국고보조금 얼마인지 아세요? 400억이 넘어요. 이거 회수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하면 공권 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네. 그거 하면 안 되겠죠? 네. 우리가 검사를 못 믿어가지고 특검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기현과 조희대 믿을 수 있어요? 맞아요. 특별재판부 만들어야 되겠죠? 네. 12월 15일 이후에 알박기 인사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 내보내줘야 됩니까? 아닙니다. 뽑아 내야 되겠죠? 네. 이런 거가 다 내란종시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데 누가 발의했습니까? 8시간 만에 115명이 했습니다. 만약에 기다렸으면 170명이 다 참여했을 거예요. 그만큼 우리 민주당의 170명의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게끔 하는 거에는 사실 저의 겸손한 서번트 리더십 저는 대안을 내고 합리적으로 사람들을 조율합니다. 저는 개인기가 그렇게 뛰어난 장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훌륭한 장수들을 선발해서 적정한 위치에 배우라고 그들이 최고의 성과를 내게끔 지휘하는 감독 아니겠습니까? 당대표는 선수를 뽑는 자리입니까? 감독을 뽑는 자리입니까? 감독을 뽑는 자리죠. 저는 감독이 이번에 선발된다면, 당대표가 된다면 당, 정, 대 원팀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왜 지금 나왔냐? 1년짜리보다 2년짜리가 좋고 자녀임기보다 정식임기가 좋고 지방선거보다 총선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재명 정부 5년의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그때가 아니라 지금 아니겠습니까? 내년에 지방선거를 승리하지 않는다면 2년 뒤에 총선도 어렵고 그 2년 뒤에 대선은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민주당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도권과 호남의 강세를 갖고 있는 정당입니다. 총선은 지금처럼 보면 국민들의 수준으로 봤을 때 300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거니까 평균이 적용이 돼서 일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대선은 어떨까요? 대선은 불확실성이 많죠. 윤석열같이
못난 것들도 대통령이 되는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은 수도권과 호남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요. 충청도는 확실한 지지세를, 강원도는 더욱더 강력한 지지세를, 영남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2명의 당대표 후보 중에 중도 확장성을 가져올 수 있는 얼굴 누굽니까? 그리고 저 진짜 싸움 잘하지만 지금은 야당의 대표를 뽑는 게 아닙니다. 저 법들도 얼마나 잘 내고 있어요. 오늘은 또 뭘 냈냐면요. 우리 아무튼 찾아보세요. 법들 엄청 많이 냈고요. 마지막 하나. 집권 여당의 당대표는요. 싸움 잘하는 거는 기본이고요. 민생도 회복하고 경제도 성장시키고요. 그리고 보수 쪽에 합리적인 사람들도 안을 수 있는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궁극적으로 내가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마치 협치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바보입니까? 저 국정농단 세력들이 개가천선하지 않고 있는데 그들하고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김문수가 당대표로 나오고 있는데요. 주진우가 당대표 나온다고 하는데 도로 침륜당하고 어떻게 협치를 합니까? 제가 협치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의 지향이 그렇다는 것이지 저들이 개가천선하지 않는다면 저들에게는 위헌정당 해성밖에 없습니다. 유능한 세계사 출신이면 저 박찬대가 민생도 경제도 책임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네, 우리 존경하는 우리 수석 대변인의 권유에 따라서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능하고 준비된 나이스한 개혁을 이끌어서 민생과 경제까지 책임질 원팀,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그런 헌신된 자세를 갖고 있는 저 박찬대를 지지해 주시면 8월 2일 날 반드시 역전하고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투표는 10%밖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120만 명의 거리당원 중에서 20만 명이 투표했을 뿐입니다. 그거는 55%죠. 대의원 15%에 여론조사 30%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10% 깠을 뿐이에요. 6월 23일 날 출마 선언한 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8월 2일까지 일주일 남았는데요. 214표의 기적을 이끌어내서 우리 당을 1당으로 만들고 박근혜 국정농단을 저지시키고 정권을 재창출했던 저 박찬대가 이번에도 기적같은 승리와 함께 민주당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국민의 행복시대를 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시간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진행하다 보니까 결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미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 어떻게 정당 또 어떻게 우리 그 국민의힘을 대응해